진짜 경제를 이야기하는 진표TV 그 첫 시간은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나라는 왜 그 지긋지긋한 부동산 투기가 정권마다 매번 반복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용면적당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세계 4위입니다만은 국토도 좁고 그 좁은 국토의 3분의 2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용면적당 인구 밀도는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국토 보존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생필품인 주택은 그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상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을 처음 시작했던 박정희 정부 때 깊은 생각 없이 자유시장에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에다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재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해서 보편적인 투자 수단, 나아가서는 투기 자금까지 몰려드는 투기 수단화가 되어서 역대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주택 투기를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강남에 부동산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 못했다 해서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국토 보존 여건을 갖춘 싱가포르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주택만큼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공공재로 공급을 했습니다.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10% 내외의 임대료만 물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규모의 집을 임대해서 살다가 소득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면 더 큰 규모의 주택으로 옮겨가는 식의 공공재로 썼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이것이 싱가포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죠.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경제 정책의 중요한 방향을 대기업, 재벌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를 했는데 이것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경제개발 초기에 선진국의 발전 방향을 그대로 베끼기 할 때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혁신 투자 중심으로 바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는 지난 25년간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썼고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소위 초이노믹스라 그래서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이어서 그 여파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 박영선 의원이 아주 언론인 출신답게 효과적으로 호소력 있게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의 대정부 질문으로 그 설명 내용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투기 조장 대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지방 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에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2014년 8월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 원의 돈이 더 풀렸습니다. 시중 유동자금 이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 지금.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 결국은 빚내서 집 사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그런 역작용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9.13 대책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정책은 세 가지 원칙에 입각했다. 하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 해서 3개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과세 표준 기준으로 3억 이하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만은 1가구 1주택이 일반 지역, 투기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현재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래서 투기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첫 단계에서는 0.1%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세표를 보시면, 정부 발표한 자료를 보면 3억 과표라고 해놓고 1주택이 이제 1주택인 사람은 실제 3억이라고 하지만 시가로는 한 18억이 된다라는 설명이 있고, 다주택자는 14억 정도 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표를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현금 지급 능력이 입증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가치 있는 재산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가진 대로 높은 세금을 매기는 그런 종류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세를 완화하는 장치를 만들어 뒀습니다. 먼저 실제 거래 가격이 18억인 주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한 채가 18억이든 또는 2개 이상의 주택을 두 주택을 한 주택당 9억씩이든 한 주택은 17억, 한 주택은 1억이든 간에 시가가 18억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보면 이 공시가격이라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라고 합니다만은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가의 7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적용하면 1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는 기초공제를 해줍니다. 기준공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한 주택인 사람은 9억까지는 세금을 안 매깁니다. 또 2주택이면 6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한 주택자와 2주택 이상인 자들에 대해서 공제를 빼낸 과세 대상 금액이 3억 6천, 6억 6천으로 산출이 되는데, 이것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공시가격에서 기준공제를 뺀 금액이지만 이것이 현금 지급 능력을 수반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현재는 80%, 내년부터는 85%만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적용해서 과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18억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3억의 과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시가 기준으로 3억이고,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5억 6천이 과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표에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러면 이 세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초과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산한 과표 기준으로 20억이 된다 그러면 12억을 초과해서 20억까지 8억에 대해서만 1.8%를 적용하고, 이렇게 각 단계에서 적용된 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10배, 20배 부동산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과세에서는 세부담의 상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작년도에 낸 세금보다 15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선이 있는데, 이것을 1가구 1주택이 비투기 지역,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늘어나는데 작년보다 150% 이상은 안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3배까지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9.13 조치의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한 것입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신규 주택을 살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데 다만 실수요자인 경우 여기 3가지의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는 주택이 있는 사람은 담보대출을 금지시키는다는 것이고요.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여기 담보대출을 규제를 강화한 것은 새로운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처음 구입할 때도 대출이 금지될 뿐더러 이 담보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 또 대출 한도도 대폭 내리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임대사업자로 임대를 해서 8년간 쓰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부동산 보유과세는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과되는 양도세를 임대사업을 8년 이상 운영하게 되면 중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 중과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25.7평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이것을 임대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저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작은 규모 주택도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의 저가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앉아. 봐줄게, 앉아. 신수리 덱2. 네, 이번 9.13 대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작년 8월 2일 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이러한 서울 지역의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그 정도에는 꼭 적절한 대책, 강도 높은 대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종부세 문제인데요. 이 종부세 문제가 앞으로 계속 그 국민들로부터 집값이 안정되겠구나 이런 신뢰를 받으려면 이 종부세의 과표를 계속 현실화시켜줘야 됩니다. 정부는 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80%인데 내년부터 매년 5%씩 올려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100%로 완전히 적용해서 사실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적용 제도라는 감액 제도를 없애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과표가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높아지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강화되겠죠. 두 번째로 이 다주택 보유자들이 재산 증식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거를 팔 수 있도록 해야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팔게 하려면 팔 때는 또 많은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등록세다, 취득세다,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서 나와서 실제로 부동산 버블 현상으로 높아진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게 만들려면 거래세는 내려줘야 합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방향은 보유에 대해서는 중과하고 거래에 대한 세금은 내려줘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겁니다만, 다만 등록세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메꿔줄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대안과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 정책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종전에는 권장해가면서 임대주택 사업에 세금 혜택, 대출 혜택, 많은 혜택을 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 치듯이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중과하면 어떡하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9.13 정책에서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조세와 금융상의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투기자본가들을 공고해서 전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10채, 20채씩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차액 투자를 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시가와의 차액 투자를 하면서 그것이 서울 지역 부동산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조치는 부득이하고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면서 권장했던 것은 주택가격이 워낙 비싸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의 예산만으로 공공형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짓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집값 안정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형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9.13 대책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과연 이거 갖고 집값이 잡힐까? 또 9.13 대책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다주택 보유자들의 늘어난 부담이 결국은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집값은 상당히 안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은 이 주택 임대 사업자들과 기획부동산 사이의 그 투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세와 혜택과 금융 혜택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급등하는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공공형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도권에서 공급할 수 있느냐로 승패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마침 오늘 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책의 내용에 보면은 국토부가 오늘 오전에 발표한 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수도권에 한 30만 호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아직 그 구체적인 지역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와 수도권 주변의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택지를 개발하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연간 3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 적용하고, 또 나머지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8년 이상 전매를 제한하고,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도 5년으로 강화를 해서 이 실수요자들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은 수도권에 매년 30만 호 정도의 그 주택 수요가 있습니다. 새로 분가되는 사람, 또 지방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 일부에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 비판, 이것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값이 이번에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만들려면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도 필요하다면 공공용 임대주택 전용단지를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원래 용산 그 미군기지 이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공원 용지로 개발하도록 해서 법적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거생활의 안정이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협의를 거쳐서 이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9.13 대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